자, 이제 물권 법정주의 내용 갈까요? 얘는 215페이지입니다. 기본서 215페이지. 좀 전에 물권의 뜻이 뭐였었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그러니까 물건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게 물권법인데, 물권법 쭉 관통하는 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물권 법정주의고, 채권법은 이제 채권법의 지배 원리는 얘는 계약 자유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법은 계약 자유 원칙이 지배하고, 물권법은 이건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 원리인 겁니다. 자, 185조인데 일단 조문을 좀 읽어보겠어요. 물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5조 읽어봅시다. 시작.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다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창설하지 못한다를 밑줄에 하시고, 법률 또는 관습법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첫 번째 내용을 좀 써볼까요? 그럼 185조 조문을 읽어보니까 물권 창설의 근거는 한 가지다, 두 가지다. 두 가지죠. 뭐죠? 법률과 관습법. 법률과 관습법. 이 두 가지 말고는 절대 물권 창설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계약 X. 계약 X. 그럼 계약에 의해서 물권 창설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물권 창설의 근거는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뭐라고요? 법률과 관습법. 자, 그다음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창설하지 못한다. 그럼 창설하지 못한다를 쓰니까 얘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민법상의 물건 봤죠? 민법상의 물건 몇 가지? 8가지. 그다음 특별법에서 인정된 물건, 관습법에서 인정된 물건 이거 이외에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종류가 강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류만 강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종류마다 내용도 다 정해놨어요. 대표적으로 지상권의 경우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만 토지를 써라. 그다음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그리고 저당권의 경우에 저당권은 너는 절대 목적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내용을 다 정해놨으니까 이 내용도 당사자가 다르게 특약을 맺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 강제가 되고 종류도 강제가 되고 and 내용도 강제가 된다는 겁니다. 요 플러스를 잘 쓰셔야 돼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건 종류 강제 플러스 내용 강제입니다. 다시 종류 강제 플러스 내용 강제. 플러스가 잘 생각나요. 종류 강제 플러스 내용 강제. 그러니까 종류만 강제가 되고 내용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면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 데의 뜻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종류 강제 플러스 내용 강제. 자, 185조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물권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지켜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전체 물권관계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무슨 규정? 강행규정이라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좀 정리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는데 요 관습법상의 물권인 거 아닌 거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판례가 관습법상의 물권이다라고 본 건 두 가지 있는데요. 법률기지권하고 관습법상의 법정인하권 이 두 가지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아니다. 이다. 그다음에 관습법상의 물권 아닌 거 첫 번째가 온천권이죠. 온천에 관한 권리는 이건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사도통행권 이거 개인도로 통행권 이거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고요. 그동 세 번째 근린공원 이용권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물건이 생기는 게 아닌 겁니다. 얘도 관습법상의 물건 아니고요. 그다음 맨 끝에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건물을 샀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소유권은 절대 취득할 수 없죠. 밑에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건도 취득하느냐? 그것도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관습법상의 물건이 아닌 거 네 가지가요. 온사근미예요. 온사근미. 이런 것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아까 민법상의 물건 몇 가지 있다 그러죠? 8가지. 그거 이해하는 게 아니죠. 외우는 거죠. 여기도 관습법상의 물건 2개, 아닌 건 4개 잘 외워두기 바랍니다. 특히 관습법상의 물건 아닌 건 4가지 뭐죠? 온사근미. 자, 그다음 또 10번 합시다. 이건 기초과정 수업 받은 적 있는 사람만 해보기 바랍니다. 기초과정 수업 받은 적 있는 사람만. 자, 그러면 아까 민법상의 물건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8가지 읽어봅시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중에 질권 부분은 시험범위에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7번 보시고 첫 번째 점유권의 뜻이 뭐죠?
본권 요물을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그다음 소유권은 뜻이 뭐예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 지상권은 뜻이 뭐죠? 소유, 사용 이렇게 되어 있죠.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고, 지역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지역권이고, 전세권 갈수록 목소리가 줄어드네요.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 유치권 하면 시계사례 생각나죠? 시계사례. 유치권의 뜻이 뭐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당권. 저당권의 뜻이 뭐죠? 앞에를 잘 말하셔야 되죠.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변제가 없는 경우 뭐하여? 경매하여 우선문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기본 과정의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이제 차근차근 배워 나가면 되고, 기초 과정 수업 받은 게 있는 사람은 요 쉬는 시간 통해서 요 점유권에서부터 저당권까지 의의를 정확하게 잘 반복해서 여러 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어요. 같이 풀어볼까요? 자, 이론 확인 문제인데요. 29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중간에 쉼표가 있죠. 쉼표가 있는 거 앞하고 뒤를 따로따로 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물건을 객체로 하여서만 성립하며 5의 x예요. x죠.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많이 틀렸죠. 아까 물건의 주요한 객체는 물건인데 권리에 대해서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자, 만 때문에 틀렸고요. 그다음 장래에 생길 물건도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x x죠. 아까 물건의 객체로서 물건은 반드시 현존해야 되고 특정돼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근데 그 매매 공부할 때 장래에 생길 물건도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내용 배웠죠. 근데 매매 교환 임대차는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 걔네들은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장래에 생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은 돼도 절대 물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아야 되고요. 니은번 소유권과 점유권은 병존하며 끊고 5의 x예요. 5. 아까 민법적 돈 주고 샀을 때 소유권 취득하죠. 수업 받는 동안 쓰고 있으면 점유권 둘 다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한 물건은 언제나 소유권의 우선함으로 끊고 5의 x예요. 5. 소유권과 제한 물건의 충돌하면 항상 제한 물건이 이긴다 그랬죠. 따라서 조금만 실수하면 이게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수은이의 원칙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한 물건 상호간의 우열에 한한다. 5의 x. 특히 그 작년에 실수를 해서 그 실력 발휘를 좀 못해서 다시 공부하게 된 사람들 있죠. 반드시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작년과 같은 습성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뭘 하나 알아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모르면 모르는 게 낫죠. 대충 아는 게 제일 위험한 거죠. 내용을 뿌옇게 알고 있으면 진짜 골로 가는 거죠. 자, 뭘 하나 알아도 확실하게. 자꾸 반복해서 자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디귿 실수하는 부분 늘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수하지 않으려면 자꾸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디귿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 밑에다 쓸까요? 아까 물권법정주의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게 모두하게 뭐라 그랬죠? 종류강제 플러스 내용강제. 종류강제 플러스 내용강제. 그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 법률에서 정하는 물건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당사자가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5의 x요. 5. 종류도 강제가 되고 플러스 내용도 강제가 된다 그랬죠. 자, 리을번 근린공원 이용권 관습법상의 물건이 아니며 끊고 온사근미죠. 관습법상의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x x죠. 오로지 소유권의 객체만 되죠. 자, 그럼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무하고 뭘 골라야 돼요? 기억하고 리을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물권적 청구권 내용을 가볼까요? 자, 오늘 할 내용 중에 얘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본서 222페이지입니다. 222. 자, 먼저 칠판을 볼까요? 아까 물권의 뜻이 누가 무엇을,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이게 물건이고, 물건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사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물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거꾸로 침해도 모든 사람이 다 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권에 대한 침해가 생겼을 때 물권자 보호를 해주자. 그래서 만든 제도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의의를 칠판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는 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는 때 물건에 반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요 물권 청구권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두자, 염려. 다른 권리들은 현실적인 침해가 생겼을 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물권 청구권은 침해당할 뭐만 있어도 염려만 있어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물권 청구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럼 물권에 대한 침해가 생겼을 때는 반환 청구를 하거나 방해 제거 청구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침해당할 뭐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를 미리 막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방해 예방 청구예요. 자, 그리고 이 물권 청구권은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얘기가 물권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데 따라서 침해도 모든 사람이 다 물권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침해된 물권을 보호를 해줘야만 물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게 의미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무엇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2번도 중요한데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뭐하는 권리? 부정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부정한다는 게 뭐죠? 부정성.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을 부정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독립한 권리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물권에 대한 침해가 생겼을 때 그 침해된 물권 보호해 주려고 물권적 청구권을 만든 거니까 항상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을 항상 따라다녀야 됩니다. 다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뭐하는 권리다. 부정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자, 요 세 번째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물권에 대한 뭐가 있어야 한다.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으면 돼요. 이때 침해한 사실, 침해 염려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되고 요 괄호 침해한 사람의 고의 과실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요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필수 암기 사항이에요. 권리자 누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죠? 써볼까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여야 되고요. 상대방은 누구다?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요 주체 상대방을 꼭 외워야 됩니다. 다시 권리자는 누구라고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고 상대방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다 필기하셨죠? 자, 다시 칠판 봅시다. 요 2번하고 3번이 핵심이에요. 다시 물권 청구권은 누가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죠? 한 줄로 말해볼까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에게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해마다 물권 청구권은 해마다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서 출제가 되든 뭐 다른 개별 물권에서 물권 청구권 문제가 나든 항상 시험 문제인데 펜 놓고 물권 청구권은 얘는 그 문제를 풀어보면 군데군데서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꽤 많이 많아요. 꽤 많은데 그걸 수험생 여러분이 모으려고 하다 보면 1년 내내 모으기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본 과정에 아예 물권 청구권 부분만큼은 아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례를 내가 다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교원을 만들어 가지고 왔거든요. 그 책보다 훨씬 많아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접하게 되는 내용도 많고 다른 제도에 있던 물권 청구권 다 끄집어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 그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듣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환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왔으니까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거기다가 자기 걸로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설명 들을 때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기 볼게요.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거 뭐 넘기는 거 안 하셔도 돼요. 집중. 자,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소유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니까 갑의 토지 소유권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죠?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가 주장할 수 있으니까 갑의 토지 소유권도 특정한 사람만 침해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침해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을도 침해할 수 있고 병도 침해할 수 있고 A, B, C 모든 사람이 다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러 사람 중에서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은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갑의 이름 뭘까요? 토지 소유자. 을은 갑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한 사람이니까 침해자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갑의 땅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갑은 을에게 너는 내 땅 위에다가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사람이니까 건물에서 퇴거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요 퇴거 청구를 하려면 퇴거 청구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건물의 소유자여야 돼요. 다시 퇴거 청구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건물의 어떤 사람이다? 소유자. 그럼 내가 건물 소유자인데 요 건물 세를 줬는데 이제 임대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입자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있죠. 왜냐면 내가 건물의 소유자니까. 자, 그런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퇴거 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갑이 건물의 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 지어도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전혀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따로 건물 다 따로따로예요. 그러면 을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건물을 지어도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을. 또 무단으로 지어도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을 해도 신축한 을이라는 사람이 항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권은 을에게 있죠. 따라서 갑은 건물의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대신 요 갑이라는 사람은 퇴거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을 너에게 건물 소유권이 있는 줄 알지만 너는 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 없으니까 이 건물을 뭐하라? 철거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철거 청구와 같은 갑의 권리 이름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갑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침해된 토지 소유권 자 보호를 해주려고 만든 제도가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물권적 청구권은 첫 번째 침해 또는 침해 뭐만 있으면 되죠? 염려만 있으면 되고 침해한 사람의 고의 과실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누구죠? 그 썼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권리자는 누구다?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그러니까 침해된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 누구죠?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그러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 많은 사례를 풀 때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누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고 상대방 누구다?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다시 칠판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잘 따라오세요. 자, 갑이 토지 소유자고 여기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을이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매수인 병에게 건물을 인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먼저 사실관계 확정을 다시 해봅시다. 먼저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갑.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을. 현재 건물에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병. 그런데 건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죠? 건물 소유권은 을. 다시 눈 뜨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매매 계약하고 얘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 얘는 뭐만 받았죠? 인도만 받았지 아직 등기가 안 됐죠. 건물 소유권은 이제는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시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갑. 무단으로 건물 신축한 사람은 을. 현재 건물에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병. 그런데 건물 소유권은 이제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때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을이다, 병이다, 둘 다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아까 상대방은 누구라고 그러죠?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33회에다가 133회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를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자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게 잘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아까 주체는 누구라고 그러죠?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고 상대방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그럼 현재 이 건물에 들어 살면서 갑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평. 그러니까 얘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니까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를 해야 된다. 병에게 철거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을은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다 아니다. 아닌 거야. 다시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난 후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팔고 건물을 병한테 인도를 해줬다면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를 해야 돼요? 병. 자, 또 명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어제 해봤더니 총 9개 있는데 9개 다 틀린 분도 있더라고요. 자, 다시 칠판에 와서 자, 그러면 자, 이번엔 갑, 이 사람 토지 소유자하고 우리 무단으로 건물 신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정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정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겁니다. 다시 토지 소유자가 누구에게서 누구로 바뀐 거죠? 갑에서 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느냐? 그럼 철거 청구의 주체는 갑이다, 정이다, 둘 다다. 이때는 아까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누구라고 했죠? 누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라 그랬죠? 그거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그러니까 침해된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럼 지금 토지 소유권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넘어간 거예요? 갑에서 정으로 넘어간 거죠. 그럼 현재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정. 그러니까 얘가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이 을에게 철거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시 칠판에 와서 자, 갑 토지 소유자하고 을이 이제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팔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인도를 해준 겁니다. 그다음에 갑은 토지를 정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정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물권적 청구 문제니까 꼭 생각이 나야 돼요. 아까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죠?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그럼 이때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는 누구죠? 정이죠. 자, 그래서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는 정. 그다음 상대방은 아까 뭐였었죠? 상대방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그럼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야? 병이죠.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철거 청구를 한다. 정이 병에게 철거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33회 때 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33회 때 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제. 그럼 철거 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2, 3, 4, 그러면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정이 병에게 철거 청구한다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시험 문제요.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5의 X예요. 못 들었어요? 다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의 X예요. 이거 누구 말하는 거죠? 그림으로 치면 갑 말하는 거죠. 갑이 토지를 정한테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천천히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의 X예요. 5. 자, 그다음에 이 내용을 다시 들어볼까요? 자, 이번엔 갑이 토지 소유자하고 을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번에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요 건물을 판 게 아니에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차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를 기준으로 하면 을의 이름 뭐죠? 임대인은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를 해준 거예요. 그럼 다시 사실관계 확정을 해봅시다. 칠판 와서 먼저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갑. 무단으로 건물 신축한 사람은 을. 건물 빌려준 사람은 을. 그다음 현재 건물에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병. 자,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을이다, 병이다, 둘 다다. 병? 자, 그러면 만약에 뭐 둘 다이거나 병을 상대로 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임차인을 상대로도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되죠. 그럼 실제로 임차인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임차인이 공인이 될까 안 될까요? 공인이 되죠. 나 세대로 사는 사람인데 건물 때려 부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이 철거 청구는 건물을 때려 부시는 거니까 반드시 빌려줬을 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건물에 대해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빌려주었을 때도 임차인 그냥 빌려서 쓰고 있는 사람이니까 건물을 함부로 처분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을이에요. 따라서 요 누구에게 철거 청구를 해줘야 된다. 을. 다시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건물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차 빌려주었을 때도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을이죠. 따라서 갑은 요 을에게 철거 청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을에게 철거 청구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아까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 이제 병이 없을 때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퇴거 청구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죠. 자, 그럼 이때 요 을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하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럼 이때 병이라는 사람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좀 전에 그 갑이 을에게 퇴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퇴거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갑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근데 이 경우는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퇴거 청구할 수도 당연히 퇴거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건물에 뭘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철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이때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사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때려 부셔야 돼요. 당연히 내보낼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갑은 을에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전제로 당연히 임차인에게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이 시험 문제 날 내용이 이겁니다. 병이 그냥 임차인이 아니고 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 요건 두 가지가 일단 주택을 인도받고 뭘 했다는 거죠? 주민등록,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임대차 계약만 체결한 사람이라니까 임차인 채권자니까 당연히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병에게 갑이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시험이에요. 대항 요건을 갖춘 병에게 갑은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건물을 철거시키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당연히 내보내고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병이란 사람이 얘가 대항 요건 갖춰서 못 나가겠다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건물 때려 부시면 병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든 갖추지 않았든 상관없이 갑은 항상 병이라는 사람에게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요 내용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설명드릴 때만큼 쉽게 잘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잘 따져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다른 예를 해보겠어요. 동생 세배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동사 훔쳐가는 거. 자, 갑 사람이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의 갑의 노트북을 이제 절취 훔쳐 가져간 겁니다. 그럼 갑은 소유자고 을은 갑의 노트북 소유권을 침해한 사람이니까 침해자. 그다음 을이 이 노트북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그다음 매수인 제3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노트북을 인도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병은 노트북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도품은 영원하다 이겁니다. 도품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도품에 대해서는 영원하다 그랬으니까 도품을 산 사람은 계속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겁니다. 단 하나 딱 하나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게 동산의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유연 거래 행위를 통해서 물건의 인도를 받으면 그때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데 이건 선의 취득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죠.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전히 노트북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 자, 그러면 노트북 소유자 누구죠? 갑. 물건 세빈 놈. 을. 현재 노트북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병. 그럼 갑은 누구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 돼요? 아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라고 그랬죠?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그럼 현재 노트북을 가지고 있으면서 갑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병이죠. 병. 따라서 갑은 누구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 돼요? 병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갑이 노트북 가지고 있고 똑같아요. 을이 노트북을 이제 세빈 거예요. 갑은 소유자, 을은 침해자. 자, 그런데 이번엔 을이 노트북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겁니다. 임대차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요 을의 이름 뭐죠? 임대인. 병의 이름은 임차인.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노트북을 인도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관계 확정을 다시 해봅시다. 노트북 소유자 누구죠? 갑, 세빈 놈. 을, 물건 빌려준 놈. 을, 현재 노트북 쓰고 있는 사람은 병.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 돼요? 이때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을이다, 병이다, 둘 다다. 자, 그러면 둘 다. 자, 그러면 임대차니까 임차인은 현재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얘는 직접 점유자라고 하고 또 요 임대인은 빌려준 사람은 임차인의 직접 점유를 매개로 해는 간접으로 점유를 취득하는 사람이라 간접 점유자로 표현합니다. 그럼 아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라고 그랬죠?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그러면 현재란 단어도 중요하지만 지배란 단어도 중요해요. 그 지배라는 게 바로 물건을 점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점유하는 걸.
그러면 요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점유권이 있고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 둘 다 점유권이 있죠. 따라서 이때는 둘 모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동산의 경우에 훔쳐서 병한테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한 사람이 누가 되죠? 병이 되는 거죠. 일단 동산을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겁니다. 이때는 요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직접 점유자, 빌려준 사람은 간접 점유자. 이때는 둘 모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얘는 또 마지막 남은 임대차 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 실판 또 볼까요? 갑 토지 가지고 있고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갑의 이름 뭐죠? 임대인, 을의 이름은 임차인. 자, 그런데 요 토지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 점유한 겁니다. 그렇게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갑은 소유자니까 당연히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은 청구권 돼야 안 돼요. 되죠? 갑은 임대인 소유자니까 당연히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은 청구권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요 토지를 쓰고 있는 요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방해를 제거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임차인은 갑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 방해를 제거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나눠봐야 돼요.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나눠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되면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원래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그런데 등기를 하면 물권처럼 대항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첫 번째 임차권 자체에 대해서 직접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뭐가 돼 있으면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두 번째 요 을이 임차권 등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요 을이 현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때는 토지를 쓰고 있는 거니까 임차권 말고 을이라는 사람에게 인정되는 물건이 있죠. 그게 뭐죠? 그게 점유권. 점유권. 그럼 이때 토지를 을이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은 청구권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를 해서 병의 방해를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요. 을이 임차권 등기도 하지 않고 현재 토지에 들어가 경작도 하지 않는 겁니다. 등기도 안 된 상태고 점유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병의 방해를 제거할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대위입니다. 대위. 그러니까 등기도 안 돼 있고 점유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병의 방해를 제거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요 갑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은 청구권 되죠. 그다음 임차인은 사용 수익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위라는 건 을은 갑에게 권리가 있고 갑은 병에게 권리가 있을 때 갑의 권리를 을이 대신 행사하는 게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죠. 그럼 요 을은 갑에게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은 청구권 권리가 있으니까 갑의 권리를 을이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세 번째 등기도 안 돼 있고 점유도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어요. 자, 천천히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해결하셨어요? 자, 먼저 사례 1번 갑시다. 사례 1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제일 중요한 단어 찾아봐라. 뭐죠? 팔고. 그 문제를 맞추는 게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그 키워드를 찾아야 답을 정확하게 고르는데 다른 걸 고르고 뭐 답을 맞추는 건 하여튼 신기한 일인 거예요. 신기한 일인 거. 나의 입장에서 매우 신기한 일인 거예요. 자, 먼저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B죠. B의 토지 그랬으니까 일단 토지 소유자 B. 자, B가 토지 소유자고 이제 A가 한 일은 뭐예요? 무단으로 요 위에다가 건물을 개조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B는 A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C에게 팔고 인도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C에게 건물을 팔고 매매하고 C에게 인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 물권원 청구권 문제가 나오면 상대방 문제가 늘 시험 문제인데 아까 상대방은 누구라고 그랬죠?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그럼 이때 현재 건물에 들어가 살면서 B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C죠. 따라서 이 B는 누구에게 철거 청구를 해야 되죠? C. 그다음 사례 2번 갑시다. 사례 2번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여기는 절취가 아니죠.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럼 노트북 소유자 누구예요? B죠. 자, B가 노트북 소유자고 아까 풀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D가 세빈 거죠. 절취해서 E한테 뭐 해줬다? 빌려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임대차 해줬다고 칠까요? 자, 그러면 요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이 현재 방해 상태를 뭐하는 자, 지배하는 자고 방해 상태를 지배한다는 말이 물건을 뭐하는 걸 말한다, 점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요 빌려 쓰고 있는 임차인 A는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빌려준 D는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니까 둘 모두에게 점유권 있죠. 따라서 이때는 요 D, E 모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찾아야 되죠. 그럼 답 몇 번 골라야 돼요? 3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누구였죠? 거의 P를 터면서 설명했는데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누구죠?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그다음 상대방은 누구예요?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한다. 오늘 집에 갈 때 계속 10번 침해된 물건의 정당한 소지자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에게 한다. 이 내용을 10번씩 반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물권 변동의 원인 오도록 하겠어요. 이런 책으로 이제 230페이지 옵시다. 기본서 230페이지. 자, 기본서 230페이지. 자, 표 놓으시고 이건 좀 실판 가지고 정리를 해봅시다. 이때 물건이 변동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를 하는 여러 유형 중에서 의인사 표시가 들어가 있는 걸 모두 묶어서 뭐라고 그러죠? 법률 행위. 그다음 요 법률 요건 크게 두 가지가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죠. 의인사 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게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 될 때는 법률 규정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중에서 요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고 그러죠?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법률 요건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두 가지로 나눠서 먼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행위로 인한 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세 번 하고요. 법률 규정도 똑같아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총 세 번 하면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두 번째 법률 행위로 인한 동산 물권 변동, 세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다음 법률 규정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 총 네 가지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중에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있는데 먼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얘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86조. 그다음 법률 두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87조. 자, 이 두 조문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을 186조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단 조문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186조 여러분 책으로 기본서 258페이지입니다. 기본서 258페이지. 자, 기본서 258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그럼 먼저 여기 186조 조문 있죠. 부동산에 관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한 번 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그 득이라는 게 취득을 말하는 거고요. 얘는 물건이 발생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실이라는 건 상실 말하는 거고 얘는 물건이 소멸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는 거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변동은 무엇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 결국 이렇게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의 경우에 물건이 변동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뭐죠? 물건 행위와 뭐가 있어야 한다? 등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법률 행위로 인한 동사 물건 변동에는 188조 1항인데 이건 기본서 266페이지 잠깐 볼까요? 266페이지 잠깐 보고 금방 되돌아오도록 하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 법률 행위로 인한 동사 물건 변동 188조가 있는데 1항 있죠. 188조 1항 찾았어요?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읽어봅시다. 시작.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양도 동그라미 하고 인도 동그라미 합니다. 양도는 뭐죠? 양도 넘겨주는 거. 인도는 넘겨받는 거. 그러면 기초 때랑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양도도 넘겨주는 거. 인도도 넘겨주는 거죠. 둘 다 넘겨주는 겁니다. 둘 다 주는 거. 근데 이 양도는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거고 인도는 점유를 이전해 주는 거죠. 대신 양도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나라가 꼭 들어와야 돼요. 의인사 표시가 꼭 들어야 되죠. 자, 기본서 보호조단 여백 이미 쓰면 글른 거예요. 자, 기본서 여백에 정리를 해놨죠. 자, 양도 뜻 읽어볼까요? 뭐에 의해? 의사 표시. 의사 표시에 의해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거고 인도는 점유를 이전해 주는 겁니다.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해 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7번 할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요 양도는 의인사 표시에 의해서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거니까 얘는 포인트가 법률행위죠. 의인사 표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때 요 법률 행위로 인한 동사 물건 변동의 경우에 동사 물건이 변동하려면 일단 물건행위라는 게 있어야 되고 뭘 해줘야 된다. 인도. 그럼 정리를 하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변동의 경우에 등기라는 공시 방법, 인도라는 공시 방법을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건이 변동한 경우에 이를 외부에 알려줘야 한다. 이게 무슨 원칙이죠? 공시의 원칙. 그다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 민법은 등기라는 공시 방법, 인도라는 공시 방법을 갖췄을 때 물건 변동의 효력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라고 표현하죠? 이게 성립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 밑에다 조그만하게 씁시다. 성립요건주의를 다른 말로 형식주의라고도 그래요. 무슨 주의? 형식주의. 그러니까 성립요건주의가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인도를 했을 때 물건 변동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걸 성립요건주의. 그 성립요건주의를 다른 말로 형식주의라고도 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률 규정 쪽에 갑시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몇 조죠? 187조. 그건 얘도 조문 한번 볼까요? 기본서 259페이지 볼까요? 259. 자, 기본서 259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거기 보면 187조 있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상공, 판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어요. 시작.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취득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단서 갑시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 동그라미 합시다. 자, 일단 요 사유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는데요. 상공, 판경, 기타입니다. 상공, 판경, 기타. 상 뭐죠? 상소, 공, 공용징수, 판, 판결, 경,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취득 시에는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 할 때? 취득. 그 취득 밑에다가요 변동을 써봐요. 이건 물건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변경 시에도 소멸 시에도 다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은 그 조문상으로는 취득으로 되어 있어도 이해는 변동으로 이해된다는 겁니다. 발생, 변경, 소멸 모두 다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취득할 때 등기가 필요 없지만 뭐 할 때? 처분 시에는 등기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번 다시 올까요? 이렇게 상, 공, 판, 경,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취득 시에는 등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인데 물건 취득할 때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점유취득쇼. 쓸까요? 무슨 취득쇼? 점유취득쇼. 점유취득쇼 245조 1항이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모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법률 규정에
의한 동사 물권 변경은 소유권 파트에 개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 취득시효 있고 선의 취득 세 가지가 세트인데 무조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제도 세 가지 있죠. 부합, 혼화, 가공에 의해서 각각 동산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법률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소유권 파트에 가서 개별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 시험용으로 중요한 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경 몇 조? 186조. 그럼 186조에 해당되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등기. 그다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경 몇 조예요? 187조. 18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권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187조의 적용 범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쭉 내려가시면 점 2번 제 187조의 적용 범위 259페이지 하단에 있죠. 별표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요. 상속부터 갑시다. 상속이 포괄 승계 대표 주자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상속은 언제 물건이 변동하는 거죠? 피상속인이 뭐 했을 때? 사망.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개별 부동산에 관한 등기 없이 물건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포괄 유증도 포괄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포괄 유증도 유증자가 사망한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고요. 개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회사 합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병 등기만 있으면 되고 개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공용징수죠. 공용징수란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봅시다. 공용징수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공용징수란 자,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강제 아니고 취득 아니고 법률. 그러니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고객 목적을 위해서 빼앗아갈 수 있는 건 맞는데 반드시 법률에 영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법할 때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배웠죠. 그게 대표적인 법률인데 옆에다가 EX 하시고요. 토지 수용 써볼까요? 토지 수용. 토지 수용에 의해서 국가가 소유권 가져가는 그 대표적인 그게 이제 공용징수의 대표적 예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물권 변동의 시점을 좀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데 2번에 가면 먼저 협의 수용 위주로 할까요? 수용 보상금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게 협의 수용이죠. 협의 수용은 언제 물권이 변동하는 거죠? 협의에서 정한 시기. 이건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언제 소유권 넘기기로 정하는데 그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용 보상금이 이제 맞지 않을 때 이제 재결이라는 거죠. 그럼 재결 수용 갑시다. 재결 수용 반드시 외웁니다. 재결 수용은 이건 물권 변동의 시점이 언제냐면 이건 수용 개시일입니다. 그럼 재결 수용의 경우엔 그 수용 보상금을 공탁을 걸어두고 이제 수용을 실시하는데 그 수용 개시일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협의 수용은 언제 물권이 변동해요? 협의에서 정한 시기에. 그다음 재결 수용은 언제 물권이 변동한다? 수용 개시일. 판결은 좀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경매 갑시다. 경매. 먼저 제 187조에서 말하는 경매는 오로지 무슨 경매 하는다? 공경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의해서 실시되는 경매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하는 건 뭐라 그러죠? 그건 담보권 실행 경매. 일반 채권자가 경매 청구하는 건 통상의 강제 집행. 그다음 세금 안 내면 체납 처분 나가죠. 그게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입니다. 이렇게 국가기관에 의해서 실시되는 경매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돈 내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그 괄호가 더 의미가 명확해서 저는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매수인 그러면 물건 산 사람이 생각이 나지 경락받은 사람이 잘 생각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괄호로 표현하니까 현재 민사집행법 앞에 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근데 그 종전대로 그 뒤에 의미가 명확해서 그걸로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와서 기타 법률 규정 갑시다. 기타 법률 규정도 몇 가지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갑시다. 법정지상권의 취득, 관습법상의 법정인하권 취득. 이건 제도 자체가 중요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정인하권의 취득, 관습법상의 법정인하권의 취득. 역시 지상권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4번에 가볼까요? 4번은 혼동을 동그라미 합시다. 혼동.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각각 지상권과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이때 등기 필요 없어요. 말소 등기할 필요 없이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차차 배우게 될 내용인데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밑에 읽어봅시다. 그 밑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용익물권의 소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용익물권의 소멸,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죠. 그 뒤에 건물 동그라미 하시고 법정갱신 유출합니다.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없고요. 건물 전세권에만 법정갱신이 있다는 겁니다. 즉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보죠. 대신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건물 전세권이 법정인신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경이어서 이때는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는 겁니다. 그 바로 밑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인데요. 그 피담보 채권에다 주라고 쓰시고 저당권에다 종이라고 씁시다. 돈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빌린 돈을 갚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 뭐 없이도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도 각각 물권 변동 시에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 칠판에 올까요? 그럼 187조 조문이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취득 시에는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판결인데요. 판결. 자, 그럼 먼저 판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어요. 교환합시다. 자, 교환 18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18페이지 하단. 판결이라는 건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사가 결론을 내릴 때 판결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결정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판사가 의견 표명할 수 있을 때 결정이라는 말을 쓰고요. 판결은 반드시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결론을 내릴 때 판결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먼저 이행 판결은 말 그대로 채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판결입니다. 확인 판결은 그 확인 판결에 여러분이 들어봤을 표현으로는 뭐가 있냐면 그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이란 말을 들어봤어요?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그 연속고기도 가끔 나오던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그 애가 이제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엄청 태어나서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그 갈수록 나랑 다른 거예요. 나는 이제 얼굴이 새까만 되는 얼굴이 막 하얗고 나는 눈이 작은 애는 눈이 막 크고 막 쌍꺼풀이 이렇게 조져 있는 거예요. 이 새끼가 내 애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하고 나하고 친자 관계가 없다는 걸 이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얘하고 나 사이는 친자 관계가 없다는 걸 판사 네가 확인 좀 시켜줘라. 이게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입니다. 그럼 DNA 검사 해보고 감정 맡기고 결과에 따라서 대부분 친자 관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확인 판결은 법률 관계가 무효임을 부존재함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 확인 판결인 겁니다. 근데 형성 판결은 만들어주는 거예요. 법률 관계를 만들어주는 건데 판결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걸 형성 판결이라고 말합니다. 채무자가 지고 있는 채무를 명하는 판결이 뭐죠? 이행 판결. 법률 관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 확인 판결. 법률 관계를 만들어주는 판결이 형성 판결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판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 즉 등기가 필요가 없는 판결은 무슨 판결을 하는다? 형성 판결을 하는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오로지 무슨 판결을 하는다? 형성 판결을 하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 형성 판결을 하나니까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등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등기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 즉 등기가 필요가 없는 판결은 무슨 판결을 하는다? 형성 판결을 하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등기해야 되고 형성 판결일 때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꼭 외웁시다. 형성 판결에 해당하는 반드시 외울까요?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 이게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고 다른 판결도 있긴 한데 걔는 시험 범위 자체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외웁시다. 형성 판결의 대표적 하나가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 그다음 이때 형성 판결의 경우에 물건이 변동하는 시점은 판결이 선고된 때이다. 그럼 틀립니다. 반드시 어떤 단어를 써야 돼요? 확정. 그러니까 재판을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걸 확정이라고 말합니다.
자, 형성 판결의 대표적 예가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럼 시험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 이때 물건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7번 볼까요? 이제 이해했는지 여쭤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7번.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갑에는 뭐죠? 매도인, 을의 이름, 매수인. 자, 그런데 요 을이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했는데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 상대로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을이 갑을 상대로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밑에 소송을 기준으로 하면 을의 이름 뭘까요? 소 제기한 사람이니까 원고. 그다음 갑은 소 제기당한 사람이니까 피고. 자, 그런데 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A라는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이 된 겁니다. 근데 판사가 매도인, 매수인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본 거예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매수인 을의 주장이 옳다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 을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원고 을이 소를 제기해서 이제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제 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 그걸로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가 시험 문제 될 수밖에 없죠. 아까 다시 위에 보시면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즉 등기가 필요 없는 판결은 오로지 무슨 판결을 안 한다? 형성 판결을 안 한다. 형성 판결. 그러면 형성 판결 예를 기억하셔야 되죠.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됐다. 이런 경우만 등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면 원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럼 판결 주문 결론이 뭘까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 이게 판결 주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판결이 되는 거예요? 이행 판결이 되는 거죠.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이니까 얘는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등기가 필요 없는 판결은 무슨 판결을 안 한다? 형성 판결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원고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이제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판결이니까? 이행 판결이니까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되죠. 자, 문제 풀어봅니다. 풀어보세요. 잘 푸셔야 됩니다. 맞추면 퇴근, 틀리면 1교시로 소급하는 거예요. 풀어보세요. 자, 이게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키워드가 딱딱딱 눈에 잘 띄어야 답을 실수 없이 구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 시험이라는 게 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뭐 취미 삼아 공부하는 건 아니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뭘 하나 알 때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로 보실까요? 이게 생각보다 시험이라는 거가요. 어떤 사람이 엄청 잔인하고 어떤 사람이 엄청 허무하고 그래요. 누구에게 잔인할까요? 떨어진 사람에게 엄청 잔인하죠. 허무한 건 합격한 사람이 엄청 허무해요. 합격하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허무감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시험장 들어갈 때 자기가 이미 알아요. 이미 알아요. 내가 시험에 됐다 안 됐다. 그 답안지 내기 전에 이미 알아요. 내가 이번 시험에 됐구나. 이미 알아요. 그리고 답안지 낼 때 이번에도 글렀어.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문제 풀 때 그 자기 느낌이 그걸 말해줘요. 왜냐하면 공부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그게 별로 시험 합격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하나라도 확실하게 알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많이 공부한 사람보다 일정한 수준의 양을 반복해서 보고 간 사람이 훨씬 시험 잘 봐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건 이거 저거 하는 사람이 가장 결과가 안 좋아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강의도 똑같아요. 이 강의 보고 저 강의 보고 가장 결과가 안 좋아요. 한 강의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시험 합격에 유리해요. 그리고 시험 털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시 공부하게 되는 사람들 있죠. 이제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처음 공부하는 줄 알고 저 공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이분이 처음 한 사람 같은 표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시 공부하게 되는 사람은 이번에 끝내야 돼요. 그
접수하는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 반드시 시험 문제 끝내려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작년에 자기가 그 맞은 점수 있죠. 뭐 나 결혼 몇 점 맞았고 민법 몇 점 맞았고 그거 하나도 적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결혼 좀 많이 맞고 민법 조금 덜 맞아서 올해 민법만 좀 보충하면 될 것 같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거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부하고 가시라 이거예요. 자, 7번 합시다. 기억.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두자. 가장 중요한 단어 골라보세요. 소송? 아니죠. 아니고 뭘 골라야 돼요? 승소 아니고 판결 아니고 확정 아니고 뭘 골라야 돼요? 확정도 아니죠. 이전. 다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그랬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이행 판결이 되는 거죠. 그 이전에다가 동그라미 쳐봐요. 아예 새까맣게 칠하세요. 구멍을 내 구멍을. 아니, 빵꾸를 내 구멍. 두 번 다시 안 틀리게. 얘는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이니까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니은번에 가서 니은번에 중요한 단어는 뭐죠? 해제. 이건 계약 해지할 때 배웠던 내용인데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복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 같은 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디귿번에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신축을 그러면 골로 가는 거죠. 완전 골로 가는 거죠. 계약.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 필요 없죠. 그런데 그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통해서 전세권 취득할 때 이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뭘 해야 되는 경우죠? 등기해야 되는 겁니다. 등기해야 되는 걸 알게 해주는 단어가 계약이라는 겁니다. 우리 1번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게 끝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 확정.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에다 뭘 써야 될까요? 형성 판결. 얘는 형성 판결이 확정된 경우니까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러면 등기 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 무엇과 뭘 골라야 돼요?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골라줘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 많이 강조드렸으니까 잘 지켜서 일주일을 또 살아봅시다. 다음 한 주 때 부지런히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